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판교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연 채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시댁에서 못된 짓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났었죠. 마지막으로는 시댁 식구들한테 한 방을 먹이며 마음을 정화했어요. 잘 해줄수록 고마움을 모르고 더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죠. 시댁 가족들이 그랬었어요. 요즘 들어 저도 제 이야기를 공감받고 싶어서 어딘가에 꺼내놓고 싶어졌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요. 어릴 적부터 이과를 공부해왔어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인형놀이나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립이나 그림 맞추기 또는 무언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워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 생각에만 깊이 몰두하다 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셨던 현명한 엄마 덕분에 저는 멘탈도 몸도 어느 정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엄마는 원래 교육 전공을 했으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빠가 하셨던 무역 및 유통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되셨어요. 물론 잘 알려진 회사도 아니고 규모도 작았지만 아빠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셨고 엄마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사업적인 감각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실제로 엄마는 아빠 생전에도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빠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대기업의 화학 관련 업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화학연구소에 취직이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품 성분 연구와 개발이 주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일을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취직을 할 때도 그렇게 된 거죠. 저는 화장품보다는 그냥 연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때 엄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에는 거저가 없다. 한번 다녀봐. 의외로 너한테 더 잘 맞는 일일 수도 있어. 저는 엄마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입사 3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화학연구소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이 나서 일에 푹 빠져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문남 동료인 제가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관심도 없으니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나요? 슬기야, 일은 일이고 인생이 꽂힌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슬기는 왜 이렇게 남자 사귀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엄마, 이성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어. 나 친구들 많아. 남자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성적인 남자도 만들어봐. 엄마, 사위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나이 드셨네. 예전에는 일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더니 물론 일이 최고지. 근데 엄마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그 최고로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만나고 나를 낳은 거야. 우리 슬기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 엄마 말은 은근히 감동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쯤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씩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만 기다려봐. 어쩌면 엄마가 말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왜 진작에 엄마에게 말 안 했어요? 사람이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좀 소심한 것 같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회사에 늦게 들어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주눅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가긴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차갑게 대해둬서 점점 친해지는 중이에요. 아이고, 인생이 정해주는 짝이어서는 참 좋겠네요. 저는 인생이 정해주는 짝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린 같은 회사였지만 부서는 달랐어요. 그 사람은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저랑 동갑인 나이에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보다 어린 신입들과 어울리려 애를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마케팅팀과 만날 일은 별로 없었지만
회의나 식당에 내려갔을 때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곧 제 전남편이 되었죠. 그러나 엄마가 말한 대로 운명이 정해준 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회사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며 분위기나 각 팀의 특징을 소개하고 회의 전에 도움을 주는 등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고마워했고 저를 기분 좋게 여겨서 밥을 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제로는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여 초대했고 그 후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비밀로 숨기고 있었지만 우연히 몇 달 후에 저희 팀 동료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그냥 함께 있게 되었어요. 마르고 있어요. 나랑 김상우 씨가 사귀는 사이예요. 3달 정도가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장소를 옮겼을 때 남편은 저에게 감동한 듯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슬기야, 내가 내게 숨길 줄 알았던 걸 끝까지 나랑 사귄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대리인데다가 너무나 신뢰하고 있는데 넌 별것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없으면 어디에 있겠어. 게다가 너랑 좋아서 만나는 것을 숨기려 하는 게 맞는 걸까? 회사에서 난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있어. 괜찮아. 남편은 진심으로 나에게 반했다고 말했어. 얼마 전에 청혼까지 꾸며졌어요. 그때쯤에는 저는 이런 건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자고 덜컥 말했어요. 양쪽 집안 인사하는 날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꽤나 싫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우선 나이가 같다는 점 때문에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여자가 회사에 먼저 들어가서 직급도 높은데 나이라도 어렸으면 좋을 텐데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상우 기분을 총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며 자고로 사람은 양쪽 부모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는데 옛말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 아버지는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그래도 배울 만큼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춘기부터 부모가 무슨 서브플라츠. 말을 해도 반항하고 그 이유는 독립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느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얘기해왔어요. 아빠는 가정적이시고 엄마보다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요즘 후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울 것을 다 배워서 사회생활에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거 보면 귀는 샌 것 같아요. 우리 상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상우 씨는 그런 저를 좋다고 먼저 청한 거예요. 우리도 다 큰 성인이니 일단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하나를 제 명의 앞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큰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응원해달라고 부탁해요. 어머니가 그 말에 안색이 금세 달라졌다. 정말 아파트를 아가씨 명의로 주겠다고 해서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인지 물어보니 역시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대답이 크다.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이렇게 쉽게 주는 것은 드물다고 말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이렇게 쉽게 말로만 하지 말고 쓰세요라고 하는 편이 돈이 들어올 때도 쉽게 들어온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수원에 있고 32평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에는 있고 우리 회사를 다니기에 나쁘지 않다. 아파트 값이 급락할 것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년은 여기서 살 예정이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집이 좀 줄어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에 취하신 듯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자기 말로는 제가 어머니 교육은 잘 받은 것 같다는 식의 포장을 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 돈 때문에 받아준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이 많이 거슬렸는데 이것이 모두 제 잘못인 것 같다는 신호였다는 걸 알아 그만뒀어야 했어요. 지난 일을 뒤늦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지만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우리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는 말을 해도 눈이 동그랗게 뜨고 그때까지 슬기 어머니라더니 갑자기 사모님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척을 하더군요.
엄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 제가 선택한 남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다 받아주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날 상견례 장소 때문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보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모두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강남에서 비싸다는 소문이 난 호텔에 한정식을 예약했는데 엄마는 괜찮다며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원래 엄마가 받아들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잘 대해주시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마음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남편은 형이 한 명 있다고 했던 별개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어머님이 되어주셔요. 사람인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는 다르게 허세가 심하더라고요. 장남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아들을 훨씬 더 끔찍이 아끼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그걸 당연한 일로 여겨왔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그런 태도로 지내온 걸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엄청 자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내 친정이 사업을 하고 아파트도 사주었다는 게 꽤나 부러워 보였어요. 상우가 우연히 좋은 여자를 만나 인생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은 제가 재수 씨를 칭찬하는 게예요. 나도 재수 씨처럼 처가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되는데 아주 바가지라는 반대 언어가 다름, 오해 풀어 이혼했다. 참내, 아주버님 별거 하신 거였어요. 저는 별거라고 들었어요. 혹시 저를 이상하게 보실까 봐 별거라고 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겨 빚을 졌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나가버리는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없지 않아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엄마 집에 들어온다고 그건 싫어서 이혼하는 건 진짜 없다고 봐요. 이렇게 이혼하여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본가에 들어와 함께 사는 거군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네요. 어쨌든 상호가 부러워요. 재수 씨 만나서 결혼하셨다니. 집을 못 만들었는데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공동 생활비만을 같은 통장에 넣고 각자 쓰기로 했지만 가만히 보니 시댁 생활비도 추가로 보태주시고 아주버님용 돈도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님도 아주버님용 돈을 괜찮은 양 주시는 것을 보고 남편까지 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도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하려고만 했어요. 유난히 장남을 챙기는 집안이라고 하던데 남편 내가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죠.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버님은 친구들과 함께 실내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고 일어섰다가 또 망치는 일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 재래시장 안에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보로 대출을 잔뜩 당겨서 해줬나 봐요. 한 푼도 못 건지고 완전 빚더미에 안게 된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생활이 떨어지거나 돈 문제가 생길 때만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럴 때만 색이라고 불러주기도 했고요. 그렇다 해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쩌다 급하면 그럴까 싶었죠. 다만 다른 때에는 저에게 냉철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좀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생겨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 갈 곳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너 혹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도 없니? 어머니께서 집을 구하시려면 돈이 꽤 필요한데 그만한 돈은 제게도 없죠. 상우 씨에게는 연락을 하셨어요? 상우가 돈을 어디서 구했는데 걔는 안 그래도 지영한테 대출도 받아주고 이런저런 걸 챙겨주니까 빠듯한데.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나올 때가 언제 있니? 저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줄 줄은 몰랐지만 평소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도 집을 구해줄 만큼의 돈이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눈물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와 식사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주 편하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에 계셨거든. 자기네 집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그렇게 티를 내야 할까 싶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자기 속이 편치 않다는데 어쩔 수 없겠죠. 김서방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니?
어떤 일이 있나 실은 우리 엄마가 갈 곳을 잃었대요. 갈 곳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생긴 일을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도 괜찮으실까? 우리가 별장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2층 주택이고 시내랑 가까워서 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당장 가실 곳이 없으면 거기서 계시면서 돈 문제도 해결하고 좀 쉬고 다시 집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의 행동이 그렇게 빠른 것은 처음 봤어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데리고 서둘러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는 바로 그 집에서 살겠다며 엄마에게 약속까지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엄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엄마가 주시는 밥까지 야무지게 얻어먹고 갔어요. 우리가 별장으로 쓰던 집은 태안에 있어서 바닷가도 가깝고 시내랑 멀지 않아서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마당도 적당해서 크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한 채 이사를 가고 나서 그러더니 엄마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는데 엄마는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도와줄 때 고맙다는 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엄마를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죠. 남편의 부모님이 태안으로 이사를 가신 후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 없이는 불평을 하셨는데 실제로 와보니 시내를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만큼입니다. 불편하구나. 물론 차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지만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마트도 있고 그러면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집안에 너무 없어서 썰렁하단 거야? 집안에 가구와 전자제품이 다 있으면 썰렁하지 않겠지만 냉장고 속에 다용도실도 있고 뭐 먹을 게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올 때 공감 좀 만나나. 어머니, 그런 건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거야.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달기로 했으면 그 정도는 미리 준비했어야 했지. 아무튼 상호가 올 때 내가 흑돼지 부위별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둬서 가져다 놔. 야채를 함께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야채를 넉넉히 구입해서 보내주신 것은 좋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한테 없는 것만 따지시면서 투덜거리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별장을 10분 동안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당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파라솔도 세워서 낮에는 일광욕도 하시는데 남편은 시댁이 태안으로 이사하고 나서 6개월이 넘도록 매번 물건을 사다 나르고 자주 들러다니시면서 적잖이 짜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저희 엄마에게는 소홀해지고 상우 씨 어머니와 아버님을 잘 챙기는 것은 알겠지만 언제까지 일하실 건지 그리고 요새 우리 엄마께는 전화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소홀한가요? 하잖아. 아무리 상우 씨 가족이 먼저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지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랑 형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내가 전화도 하고 잘 챙길게. 적응 못하는 사람들 치고는 항상 파티하듯이 음식 싸가잖아. 거기서 상우 씨도 잘 먹고 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뭐 타러 그래? 자기 바쁘잖아. 회사 일도 나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푹 쉬어. 엄마랑 형도 자기 못 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 말고 내가 이만큼 챙기면 됐지. 뭘 자기까지 나서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고맙기는 했는데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지.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자주 밖에 나가는 게 이상했고 집으로 아무것도 사오는 게 없는데 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다 사다 나르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것도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남편이 태안에 가는 날이라면 잘 가라고 말하고 1시간 뒤에 저도 태안으로 출발했죠. 차를 시내 공용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는 가족 같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우연히 저희 별장 근처에 사나보다 했는데 그들도 우리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집 앞에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 후 그들이 방향을 틀어 우리 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불러 세워 물어봤는데 여기는 전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귀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새 들어와서 2층에서 2달을 보냈는데 그런데 여기 새를 들었다고요. 누구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표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층에 사시는 할머니랑 아들이요. 혹시 우리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대충 말하고 잠깐 시내에 가서 올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엄마와 잘 대화하면서 피해는 없을 거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죠. 제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제 회사 신분증과 엄마의 회사명도 보여줬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시내로 돌아갔어요. 나는 조용히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때 그들은 마당에 심어놓은 꽃을 모두 뽑아내고 거기에 야외 식탁을 가져다 놓았다고 해요. 그날 남편은 고기와 야채를 굽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먹느라 바빴어요. 나는 담벼락에 붙어서 그들이 있는 쪽으로 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기로 했어요. 상우야, 요새는 좀 조용하다. 왜 우리도 엄마에게 인사를 안 했나? 얘기를 많이 했던데 라고 말하면서 잘 틀어막겠다고 말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형은 진짜 머리가 좋아. 어떻게 여기 새 줄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장남 아니겠냐? 내가 달리 상현이를 높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상현이가 때를 잘못 만나 그렇지. 제대로 기회를 잡으면 아주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상훈안에 마누라 좀 안 입고 와도 잘난 척하게 내버려 두면서 잘 구워 삼아야 돼. 결국 그 집 재산 다 너네 거두는 거 아니겠니? 재산 받을 때까지 내가 그 모녀 퇴 잘해서 앞으로 해봐. 그럼 우리 상현이가 그 회사 사장도 되고 좀 좋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 정문으로 쳐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 다 했어요. 엄마, 누가 회사를 사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놀란 새야. 모자가 음식을 씹는 것까지 있고 귀신을 본 것처럼 제게 쳐다보더군요. 자기야. 여기 어쩐 일로 왜 말도 없이 와서 이래 왜 말도 없이 와서 이래 말을 안 하고 왔으니 댁들이 여기서 무슨 난장을 피고 있는지 다 봤죠. 아니었으면 끝까지 저를 속여 먹었겠지. 우리 엄마까지 예세아가 너 말이 좀 심해. 누가 뭘 속여 먹었다는 거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 상우를 무시할 줄 몰랐다. 우리한테는 또 이게 뭐냐 그런 말이 잘도 나오시네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여기 2층은 멋대로 세주고. 지금 방금 뭐라고요? 저랑 엄마 잘 구워 삶아서 재산을 받았네요.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말씀이 좀 어색한 것 같긴 했지만 우리 상우의 재산인 거 맞잖아. 그런 것 좀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재수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전 사장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도 각자의 살 방법을 찾느라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매각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엄마에게 말을 안 한 건가요? 제가 말하자니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의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마음대로 판매한 건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래 우리 엄마를 위해 여기에 살게 된 거라 여러분은 어떤 권리도 없다고요. 엄마에게 처음 집을 빌려준 것은 약속한 것도 없이 그날만 주실 거라고 한 덕분에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로 전화도 한 번, 인사도 한 번 안 하셨지요. 이렇게 놀려둔 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라니요. 그리고 상우 씨, 나를 참아주고 사는데 나는 참을 수 없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저한테 우선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거기서 해결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 올라왔습니다. 슬기야, 너 정말 이럴 의도였니? 엄마도 형도 살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거기서 꼭 그런 상황을 마주쳐야 할 것 같아. 나한테도 그런데 아무리 회사에서는 아직 직급이 낮고 너보다 낫다 해도 집에서는 내 남편이야. 그 밖에는 못해. 지금 이런 말은 완전 어처구니 없는 소리야. 문제는 너와 내 식구들이란 것이지요.
일으켜 놓았는데 너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보기 쉬운데 이건 대체 무슨 경우일까? 그리고 제 상우 씨를 집에서 부하 직원처럼 대해야 했는데 그랬으면 상우 씨가 5만 개의 물건을 태워서 실어 나르러 올 때 가만히 있었을 거야? 상우 씨야말로 우리 엄마를 믿고 그동안 시댁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여서 다 했던 거잖아.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고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된다는 걸 상우 씨가 하니 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이제 나한테는 끝이다. 끝이라고 해, 슬기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봐. 일단 그런 문제는 장모님이 처리해 주실 것 같아. 그러면 잘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내 손에 두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니까 엄마가 더 나은 결론을 내리실 거야? 상 씨가 참 뻔뻔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어째서 몰랐을까? 나는 너무 상 씨를 좋게만 생각했나 봐.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서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계셨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자 엄마가 놀라시며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째서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엄마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봐서 엄마마저 힘든 상황에 놓게 했고 나는 정말 바보야? 완전 바보라고요. 저는 태안에 가기 전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태안에 도착한 후에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부 말했어요. 아니야, 그 집 전세를 제대로 못 내면 사기당할 텐데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는데 내가 알았으면 제 지시를 했을 텐데 이미 다 사고가 나버렸어. 뭐 어쩌겠어? 이제라도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 인간도 그렇고 그 인간 가족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야? 그 나 뭐라 비록 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돼. 그동안 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알아도 받아줬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의를 했고 이틀 후에 저와 함께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태안으로 향했어요. 마침 남편은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은 놀라 자빠지더군요. 설마 하니 제가 이렇게 세게 낳을 줄 몰랐나 봐요. 엄마는 마당에 성한 대가 없는 걸 보고는 속상해서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셨어요. 사부인 저도 섭섭합니다. 집을 마음대로 고쳐 쓰시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뭔가요? 게다가 전를 주다니? 이 집은 엄연히 제명이 되어 있고 부인과는 계약서 한 줄 안 썼어요. 제가 편의를 봐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큰아드님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셨더군요. 이거 잘못하면 사기로 고소당할 일이에요.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세요? 아니, 어차피 저희 살라고 하셨으니 동호는 저희 더 편한 대로 하려고 했으니 그리고 당장 돈을 벌 곳도 없어서 그렇게라도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정말 그렇게나 잘못된 건가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난리를 쳐야 할 일인가요? 그럴 일인가요? 잘못하면 저도 사기꾼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무죄임을 입증할 증언이 제 딸과 지금 사부인의 말씀으로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고요.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잘못한 걸 고소하면 사서도 빼도 박도 못하고 사기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여기를 비워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한 번만 너그러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가실 곳을 찾아서 나가주세요. 아니, 나가라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저는 이동안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어머니, 어차피 시내도 멀고 물건도 많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내 좋으신 곳을 알아보세요. 제 별장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마음대로 새 거를 찾으시고 계신 거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곧 아무 관계가 아니겠으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저희 말에 남편은 놀라서 제게 돌아서시더군요.
아무 사이가 아니게 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할 생각이냐고요? 지금 어른들 앞에서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엄마가 남편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 말로 왜 이러세요? 우리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질 거라고요? 슬기롭게 생각한 후에 비가 맞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와서 큰 소리를 치며 우리의 재산이 그만큼 탐내었으면 나한테 보여주지 마. 한 번은 했어야지. 이제 용기를 내서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야 하는데 엄마가 큰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겁에 질린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해온 아주버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참 겁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선언하고 남편의 짐을 싸서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살던 집도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엄마한테 덕을 볼 때는 당연하다 생각했었는데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다 싶으면 우리를 차버릴 생각만 했나 봐요. 모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삶이 지친 듯 했어요. 지쳐서 온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엄마도 혼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과해 보인다며 엄마가 태나가지 않으면 직접 사기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별장에서 짐을 싸들고 나와야 했어요. 그 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엄마가 사정을 들어주고 주변의 다른 집을 찾아주면서 전세금도 보태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후 남편은 회사에서 저를 힐끗거리며 눈치를 채는 듯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 말씀은 혹시 나 대비하여 보내드리는 말씀인데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같은 것을 퍼뜨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데 저에게는 너희나 너희 집가족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이라는 건 아셔야 해요.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우리 편이 되어주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한 프로젝트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 눈치를 살펴본 거였더라고요. 제와 이혼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게 어떻게 해볼 생각인 건지 알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결국 남편은 그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윗선에서 무언가 말이 오가다 결국 권고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었을 때 마케팅 비용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끝난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많이 봐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나도 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아무리 그래도 정을 나눈 시간이 있는데 우리한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다니 너무 과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위자료는 받지 말아주세요. 우리 처지가 이미 뻔히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든 받아야겠어요. 지금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어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더니 정말 너무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너를 좋게 보려고 굳이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게 이렇게 고작한 거냐?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지내보세요. 누가 더 소리인지, 그리고 우리 돈 있는 줄로 생각했던 적도 없고요. 다만 그쪽 집 도우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알아두세요. 어머니는 항상 돈 필요할 때만 제게 연락하라고 하시고 따로 연락하셨다고 맞아요. 그는 왜 항상 나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우 씨와 결혼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이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했지요. 그 결과 저는 끝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순 없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고 저는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엄마가 별장 망친 손해배상은 거절하셨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대인배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우리 집 배경을 알고 제게 공을 들어주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날 마케팅 부서 직원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남편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 후 함께한 술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꼴불견으로 여긴다며 돈이 있으니 참고 산다며 조금만 참으면 다 자기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라 잊어버리자 했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사람은 저한테 진심이 하나도 없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 잘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후로도 회사에서 일을 잘해 나가다가 올해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엄마와 함께 여행하며 취미 생활도 즐기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곧 재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자랑하고 싶을 만큼 대단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해요.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